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비트코인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들어서만 18%가 올라서 지난 6일엔 6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조만간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거란 기대감마저 퍼지는 등 호재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죠.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지난달 법무부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해서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를 벌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갓잡은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파나마 운하를 건너지 못하는 배들,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의 3선 연임 가능성 등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이슈들 전해드립니다. 12월 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누군가 했더니 우리 정지서 기자님께서 역시 가장 핫한 소식 들고 오셨네요. 비트코인이네요. 네, 맞아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른 산타랠리가 이쪽 시장에 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식 시장도 12월 연말 되면 뭐 기업의 배당 등등 해서 이런저런 기대로 시장이 오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그제만 해도 하루새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5%나 늘었어요. 하루새 1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2천조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2천조 원이요? 네. 원래 가상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맞아요. 사실 가상자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하루새 이제 시장 전체 파이가 5%나 커졌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상승을 견인했다면 대장주로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즘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은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한때 4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160%에 육박했습니다. 이야.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 다시 재진입한 거는 지난해 4월 이후에 약 20개월 만의 일입니다. 맞아요. 한동안 20개월 가까이 암호화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금지어였죠. 네. 예. 근데 갑자기 대체 왜 오른 겁니까? 이게 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예. 금리 사이클을 좀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때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게 지난 2021년 11월 이때부터거든요. 예.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상자산, 주식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상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진다 하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거랑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폭을 줄였고 또 최근에는 2차례 연달아서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미래 금리 정보를 알려주는 페드워치라는 사이트를 봤더니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하고 보는 가능성이 57%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다음에 이제 투기성에 따라 그냥 움직인다 하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금리와 같은 매크로 환경에 굉장히 밀착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가상자산이 상승하게 된 것도 연준이 돈을 풀었기 때문이니까 결국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것도 돈 푼 것과 동일하게 효과가 있으니 그렇죠. 가상자산의 호재로 바라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지만 아직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남아 있고요. 또 금리 인상 기간에 부실해진 기업들의 기초 체력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아직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장을 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여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어쨌든 매크로 환경과 맞물려 돌아간다 하는 정도만 내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가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더 많아요. 반감기요? 제가 알기로 뭐 발행량을 좀 제한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발행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4년을 주기로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쯤인데 이미 2012년과 16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감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상 내년 4월쯤
때쯤이면 반감기가 도래할 거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감기가 오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 그럼 이제 과거 반감기 때를 좀 봐야 되잖아요. 2012년 그러니까 1차 반감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2차 반감기가 시작할 때까지 92배 올랐어요. 이야. 그리고 2차 반감기 때는 30배, 예.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20년 반감기 때는 8배 올랐습니다. 와. 근데 여기에 호재가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건 달리 말하면 비트코인을 이제 ETF 같은 금융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큰 호재 같은데요. 이게 진짜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엔 제도권 금융의 편입을 뜻하는 거라 같은 그러니까요. 맥락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ETF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키겠다 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신청서 냈다는 소식만으로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 내년쯤에는,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 ETF를 승인해주지 않겠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큰 의미냐면 이제는 미국 규제당국이 비트코인을 정식 투자 자산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승인을 내다보고 있는 내년 1분기쯤에 정말로 승인이 된다면 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간 내 5천만 달러 돌파하는 거 문제도 없다. 이런 이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제는 확실히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왜 오르기 시작했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달러를 돌파한 게 20개월 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당분간 휴면기에도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루나 사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네. 테라 루나 사태 이거 잊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마침 또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권도영 대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깐 그때를 돌이켜보면 개발자 권도영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암호화폐 테라 그리고 그 자매 코인으로 나왔던 루나를 발행했었는데 이게 대폭락했던 사태였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폭락이었냐면 10만 원짜리가 하룻밤 사이에 1원이 채 안 되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패나 마찬가지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 개당 10만 원 하는 그 소위 메이저 코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메이저 코인의 대폭락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 시장에서 이걸 두고 이제 뭐 제2의 리먼 사태다 하고 비유까지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피해 액으로 추산되는 규모가 50조 원 정도거든요. 예.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플랫폼, 글로벌 헤지 펀드까지 다양한 주체가 줄줄이 파산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도를 보면 이제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해외에 잠적했던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고 또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단 미국으로 그를 보내서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워낙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기 때문에 네. 진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인구에 너무, 회자된 적이 너무 있을까 회자됐었어요.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루나 사태 그동안 루나 사태 전에는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 못 본 척 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루나 사태 때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했었잖아요. 네, 방임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모른 척하는 게 선을 좀 그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코인이 폭락하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근데 테라와 루나처럼 대폭락하는 유례없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5월에 출범시킨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바로 이거였고요. 네. 또 조사 과정에서 권 씨의 여러 탈세와 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죠. 네. 이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여러 사건들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인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밤에 또 재밌는 설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그저께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정무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출석해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유일한 사용처는 범죄, 마약 밀매, 돈 세탁, 탈세밖에 없다. 정부가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 하는 센 발언을 내놨었거든요. 네. 이튿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회사 수장이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완전 부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이 시장의 거물로 불리는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비트코인은 JP모건보다 어떤 방식에서든 뛰어나다. 비트코인의 지난 5년간 수익률은 JP모건 니네보다 낫다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을 저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말로 인용했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에서도 사용하는 자산이고 앞으로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보게 될 거다고 일침했습니다. 이 말이 아까 그 ETF 내놓기로 한 블랙락 CEO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좋게 보자 아니면 나쁘게 보자에 대한 설전이 여전히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소개해 주셨던 두 분의 말씀이 다 맞긴 하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범죄나 마약 밀매 어떻게 보면 지하 경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 암호화폐들이고 네네. 그리고 암호화폐의 최근 수익률이 물론 최근에는 좀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급등했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전문가들이 둘 다 맞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43,000달러 그리고 ETF가 승인되면 이제 한 1월 달쯤에는 5만 달러를 돌파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처럼 기술적 요인만 보면 앞선 배경들을 이유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맞아 보여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과거의 하락장이 2, 3년 이어지고 나니 반등이 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달 들어서 오랜 시간 비트코인 가격의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선을 돌파하니까 뭐 장밋빛 전망에 좀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2,000조 원 시장인데 네. 함께 봐야 하는 대외 변수들이 늘고 있고 특히 어떤 이런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장의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또다시 암호화폐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신 기자님, 법무부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네,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시장에선 구매력 있는 소비자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생산 가능 인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기까지 빈 시간이 있으니 그걸 외국인 노동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사유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있었던 이런 여러 행정 업무들은 사실 여러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한데 모은다는 건데 한데 모아서 부처를 만드는 거 이게 뭐 남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아무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면서도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업무들이 여러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맡았고요. 예.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맡아왔었거든요. 다 흩어져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처럼 분산된 업무가 통합되는 거죠. 각 부처 출입국 이민 관련 부서에서 파견받는 다부처 참여형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정보도 집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후이 씨가 후이 씨 동생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조금 더 한국과 연관성이 있다. 잘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확실히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청을 하나 만들 정도로 많나요?
네,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한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 잠시 말 끊어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이것도 궁금했어요. 불법 체류로 그 머물고 있는 분들의 이 숫자를 어떻게 집계하지? 아니, 법이요. 뭐 법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이제 코로나19로 나라 빗장을 걸어 잠갔던 기간 동안은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재도 국내에 많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네, 현재 비어 있거나 한 달 안에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뜻하는 빈 일자리는 지난 8월 기준 총 22만 개,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는 상용직 빈 일자리로 한정해도 20만 개가 넘었습니다. 예. 분야별로는 제조업 빈 일자리가 5만 8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과 숙박 음식점업, 보건복지업 등이 각각 2만여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도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 농어촌이나 공장에는 죄다 외국인 분들이 일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정부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수를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16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인력 데려오겠다라는 내용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이 인력을 데려오는 방법이 꼭 이민이어야 되느냐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이거 의구심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체류 기간을 좀 늘려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대부분 단순 노무, 힘쓰는 직종에 많이들 취업하세요. 전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문 인력 비율은 12.4%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민을 확대하게 되면 고급 인력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의사라든지 IT 전문가들이 이민 오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요. 실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역시 이민자 출신의 집안이거든요. 네, 이민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고급 노동력 확보하겠다라는 뭐 긍정적인 효과 기대한다.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민 정책으로 인해 혹시나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예. 있죠. 사실 이민, 다문화 이런 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회 시간에 단일 민족, 한민족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좀 폐쇄적인 문화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민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빈곤층으로 머물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민 정책을 펼쳤던 독일을 보면 이민자 출신의 빈곤율이 28%가량 되는데 원주민이 12% 되거든요. 2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2배가 넘죠.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이민청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요즘은 국내 어떻게 보면 내국인도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외국에서 이렇게 데려온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국인의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은 월 평균 41만 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야. 이들에게 지원을 늘려서 보다 빠르게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숙련된 시니어 분들의 정년 연장을 통해 좀 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가사 분담이나 육아, 교육에 대한 책임에서 여성이 더 큰 역할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방위적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국내에도 지금 계속 일자리를 못 찾고 정착을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민까지 해가면서 데려온다. 이 내국인 일자리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딱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평소 내국인도 취업하고 싶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인지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평소 내국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자리를 다수의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면 그건
이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보면 주로 30인 미만의 회사에서 제조업으로 근무를 했고요. 월급은 200에서 300만 원 선의 절반 이상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만약 고급 인력이 이민을 많이 오게 되면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아주 우수한 고급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올까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이 줄을 섰어요. 예. 이미 각국은 경쟁적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해서 반도체, IT 등 그 각 분야의 숙련 인재 쟁탈전에 돌입했는데요. 네. 대만은 2021년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업무 경력이라는 필수 조건 없이도 비자를 내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습니다. 예. 영국은 지난해 5월부터 세계 50위권 대학 졸업생에게 2-3년간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고도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고요. 독일은 숙련 노동자에 한해 기존의 8년이 아니라 5년만 거주해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해외 어마어마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정지석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남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에게는 좀 생경스러운 동네로 먼저 가네요. 네.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거리가 되는 게 수에즈 운하에서는 뭐 납포됐다라든가 이런 소식은 많은데, 아니 파나마 운하에서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일단은 좀 먼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 조금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그 지도에서 보면 그 두 대륙의 허리쯤에 굉장히 얇게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일 얇아지는 곳. 네, 예. 그 머릿속에서 찾으셨죠? 예. 그 이제 콜롬비아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를 이 배들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뭐 미국 동부에 뭐 유럽에 물건을 전할 때 주로 여기를 통해서 갑니다. 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5%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고 있죠. 여기가 없으면 저 끝에 남미 아래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잠깐 그 파나마 운하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미국이 지은 겁니다. 네, 원래 1880년대 그 프랑스인들이 파나마에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뭐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돌고 또 여러모로 좀 난항에 부딪히면서 건설이 중단이 돼요. 뭐 흙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덮치거나 뭐 환경이 안 따라준 건데 미국이 이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기 돈을 내고 운하를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나마를 통치하던 콜롬비아가 운하 건설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그래? 그러면 파나마 독립시켜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파나마를 결국에 독립시키는 걸 지원을 해줘서 독립을 시키죠. 그리고 운하 지역의 그 치외 법권을 획득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그 쿠바의 지배권을 놓고 그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서부 해안의 군대를 조금 동부 해안으로 이동시키려면 굉장히 남미 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멀잖아요. 한 67일 걸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 군함이 지나갈 정도의 그 좁은 폭으로 지어집니다. 그 용도로. 그러다가 2016년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넓어지고 이용할 수 있는 선박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큰 선박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때는 그 통과 예약을 받아요. 물론 안 받고 그냥 가는 배들도 있는데 지난 10월 말쯤에 파나마 운하 관리청이 하루에 예약 가능한 그 선박 숫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요? 여기가 그렇게 물동량이 많은 곳이면은 예약을 줄인다는 게 뭐 요즘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운하에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에 36회였던 횡단 횟수가 25회로 이미 줄었고 내년 2월이 되면 18회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예.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당장 올해는 미국 동부 유럽에 있는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외신 제목도 보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파나마 문화가 되게 특이하게 약간 가둬놓고 물을 채웠다가 다시 내보내고 하는 독특한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관광 코스로도 그 배 내보내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물이 부족해진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지리적 특성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파나마는 4월부터 11월이 우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40% 정도 강수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앞에 말씀을 주셨지만 파나마 운하의 이동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이곳이 뭐 널찍하게 있어서 뭐 슝슝 지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좀 구불구불 좁은 물길을 따라서 지나는 곳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 관문이 열리는 곳, 그러니까 제일 폭이 좁은 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지점이 하필 구릉산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점점점 높아지다가 가장 높은 곳은 해수면보다 26m가 높은 지점을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게 설계가 돼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가지? 그럼 그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관문을 열고 이 배가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배를 이제 가두죠. 그다음에 밑에서 물을 채워줍니다. 예. 그러면 배가 이전보다 더 높이 높게 뜨죠. 뜨겠죠. 그러면 다시 문을 열고 다음 칸으로 보내요. 그럼 그 칸도 문을 닫고 가둔 다음에 물을 채우면 배가 또 그 전 칸보다 더 높이 뜰 거고요. 그렇게 배가 산으로 가게끔 산지를 통과하게끔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 한 척당 2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미리 모아둬야 하는데 이거는 주변 호수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강을 그 댐으로 막아서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저수지 역할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요즘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 사진을 보면 정말 바닥을 드러낸 곳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배의 숫자도 줄지만 배도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예. 수심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면 큰 배 하나에 실을 걸 작은 배로 나눠서 싣거나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배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수요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거대한 공장 한 곳에서 좀 대량으로 만들어서 큰 배에 잔뜩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좀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세계 제조업 방식을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저는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논의가 또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럼 배들이 못 지나고 뭐 어떻게 보면 잔뜩 정체 상태처럼 밀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파나마 운하 통과하려고 줄을 서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제 적체가 되고 있는데 평소에는 뭐 4.3일 정도 기다리면 통과했는데 요즘에는 뭐 11일, 12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배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예약하고 오는 게 아니어서 그냥 와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예약 배들도 못 지나가고 기다리고 예약 없이 온 배 같은 경우에는 막 30일을 기다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파나마 운하청이요. 정말 급한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배들은 급행료, 약간 하이패스 개념의 급행료를 내고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네. 그 티켓을 경매로 팔고 있는데 최근에는 평소 통행료의 6배인 240만 불을 내고 가겠다는 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LNG나 LPG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국에서 뭐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줄 서서 기다리던 배들도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대안은 그 미국 동부에서 출발하는 배가 아시아로 갈 때 예. 이때는 차라리 반대로 가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차라리 이게 더 빠르다. 그렇죠. 이러면 원래는 한 열흘 정도 더 걸리는데 예. 파나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수에즈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오는 배들은 차라리 미국 서부 LA 근처에 짐을 내리고 나머지는 철도로 이동하는 방법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미국 디젤 운송업체가 아예 저 아래 남미 끝 칠레를 돌아서 가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화물 운임도 지금 급등한 상황이라서 연초보다 거의 뭐 2배가량 더 드는데 네. 이것 역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일이 이렇게 공해상에서 수많은 배들도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 네. 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며칠 전에 이제 인도에서 주요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다고요. 근데 인도는 워낙 지자체 자율권이 높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 선거 결과를 많은 국가에서 참 중요시 여기던데 결과가 어땠나요? 일단은 먼저 그 인도의 지방선거 결과를 이해하려면 인도의 정치 형태를 좀 알면 좋거든요. 네. 인도는 연방국가 형태의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28개 주가 각각 의회와 주정부를 두고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주마다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 다 다릅니다. 보통 그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 지출의 한 30% 정도를 지방 정부에서 써요. 예.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60%를 지방에서 쓰는 만큼 얼마나 그 많은 주를 장악하고 있느냐, 정당이 장악하고 있느냐, 통치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선거가 몇 개 주에서 실시됐어요? 지금 3일에 현지 시간으로 3일에 5개 주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마드야 프라데시, 라자스탄, 차티스카르, 미조람, 텔랑가나 이 5곳 중에 3곳에서 지금 모디 총리의 정당인 BJP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들 지금 지역 중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았던 곳이 5,600만 명의 마드야 프라데시였거든요. 예. 여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원래 그 또 야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인 라자스탄, 차티스가르를 또 빼앗아 왔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현재 지금 BJP 같은 경우에는 네. 29개 주 가운데 16개 주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도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지역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 미국의 대선이 때문에 내년도 러시아의 대선이 때문에 이것만 관심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사실 내년에 인도도 총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디 총리는 연임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이 선거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디 총리 3연임 이게 가능성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인도 총선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외신들 보면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들이 아주 많은 선거의 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개 국가에서 대선 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우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가 인도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로 따지면 9억 명 정도가 한 달여에 걸쳐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인도는요. 네. 문맹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선거를 할 때 그 투표용지에 그 정당 이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그려서 정당을 표시해요. 그래서 그 정당 이름 옆에 예.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모디 총리 정당인 BJP는 연꽃 그림이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회당은 손바닥 모양이 있고 어떤 당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인도의 내년 총선은 인도 연방정부 하원인 록사바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네. 여기서 과반 이상을 달성한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죠. 이 선거에서 BJP가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모디 총리는 2014년부터 10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 여기에 만약에 연임이 되면 향후 10년이라는 임기를 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아, 여기는 임기가 10년씩이에요? 연임이 가능하니까. 오. 네, 근데 현재 그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한 보면 한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어가지고 예. 현재로서는 뭐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뭐 인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 뭐 올해 6.3%, 내년에 6.1%로 중국보다도 좀 높은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이제 모디 총리가 포퓰리즘 전략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야당 집권이던 주까지 다 석권을 했으니까 그 3연임 집권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겁니다.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디 총리가 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경제 정책, 뭐 시장 개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 성장률로도 그 효과를 좀 증명하고 있기는 한데 네. 다른 한편에서는 모디 총리가 연임을 하게 되면 힌두 민족주의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모디 총리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완벽한 힌두교의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인도는 한 7, 80% 정도가 힌두교고 20% 정도가 이슬람교예요. 네. 그런데 이슬람의 색채는 아예 지우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인도에서 G20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도가 사진들에 보면 뭐 네. 현수막이나 아니면 회의장에서 국가 명패 있죠. 거기에 있는 영문 표기를 우리가 보통 인디아라고 쓰잖아요. 예. 인디아라고 안 썼어요. 그럼 뭐라고 썼어요? 바랏이라고 썼어요. 바랏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랏은 사실 그 인도 안에서는 인디아라는 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한국 이런 것처럼. 아. 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인디아라는 말은 2000년 전부터 쓰던 산스크리트어인데 예. 일종의 좀 지리적인 개념으로 영국이 이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사용한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바랏이라는 이름도 산스크리트어지만 힌두교 종교 문서에 나오는 어떤 힌두교적 성격이 강한 이름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도 정부가 수년 전부터 어떤 영국식 또는 과거 그 무굴 제국의 정체성이 묻어 있는 도로 건물 이름들을 인도식, 그러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힌두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인도 정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의 이유를 식민지 시대 표현의 청산이다. 아.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어요. 명분을 거길로 찾았군요. 네, 근데 뭐 오케이. 그러면 영국식의 그 식민지 시대 표현을 지우는 건 좋은데 왜 무굴 제국 것까지 바꾸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무굴 제국의 흔적을 지운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슬람을 지우고 힌두 문화만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야당이 이거를 좀 견제하고 있기는 한데 모디 총리가 3선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힌두화는 점차 강해질 거다. 이런 게 있고 또 지금도 언론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점점 민주주의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민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위협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도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이번에는 OECD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보죠. OECD는 정례적으로 3년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학생들의 학업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초 소양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성적이 다 떨어졌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 그리고 비회원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이 세 분야에 대한 국제 학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똑같지는 않아요. 네. 시험 날짜도 뭐 제각각이고 다만 이제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평균을 좀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배경적인 요인이 뭔지 찾아서 각국의 교육 격차를 줄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 학생 평가 시험 결과가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해요. 원래는 이 시험이 2021년에 치러졌어야 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서 2022년에 작년에 총 81개국에서 69만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봤는데 186개 교회에서 무작위로 뽑힌 중3, 고1 학생 6,90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예. 근데 며칠 전에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평균 점수를 보니까 역대 성적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세 과목 모두에서 점수가 아주 그냥 똑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특히 수학과 읽기 부분에서는 정말 그래프를 보면요. 놀랄 정도로 급격하게 낮아진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 나쁜 청년들하고 어울렸나? 이게 왜 그랬죠? 이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직전 시험인 이 2018년 시험과 비교를 하면 수학이 전체 평균으로 예. 16점이 떨어졌어요. 평균 16점이에요? 평균 16점이 떨어졌어요. 읽기도 평균 11점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은 조금 덜 떨어졌어요. 예. 2점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당시 2018년에 시험을 치른 아이들보다 예. 올해 시험을 치른 아이들이 읽기 부문에서 6개월, 수학에서는 한 9개월 정도 역량이 뒤처진 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구체적인 원인 분석 전에 우리나라 학생들 잘 봤습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 간 경쟁의 예.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 2018년 시험 결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전보다 비슷하거나 높아졌습니다. 네. 뭐 수학과 읽기 점수는 뭐 1점씩, 과학 같은 경우에는 9점이 올랐어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유의미하게 올랐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후두둑 떨어지는 가운데 네. 잘 그 가운데서도 유지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선방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성적 유지를 잘 해가지고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OECD 회원 국가로만 놓고 보면 네. 일본과 한국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일본은 이게 일본이 갑자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비회원국까지 포함을 하면 네. 싱가포르가 1등이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중국, 대만 다음으로 일본, 한국이었고요. 요 동네가 학군이 좋구만. 아시아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게 조금 그래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잘 본 상위권과 아주 못 본 하위권 점수의 분산이 굉장히 컸어요. 아, 우리나라 학생들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편차가 컸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하는 친구들이 네. 한국의 성취도를 그냥 이끌고 간 셈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4년 전 대비 성적 향상이 매우 커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 난리가 났습니다. 읽기, 수학, 과학 세 부분 통틀어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반대로 예. 유럽은 전멸이에요. 그래요? 유럽 언론들을 보면은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예. 하나같이 제목이 예. 제목 말씀드릴게요. 유럽 왜 이러나 전례 없는 하락이다. 프랑스 시험 쇼크. 독일 그 어느 때보다 형편없었다. 튀르키예 평균도 못 된다. 이러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 또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에 성적 하위권에 속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럽다.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많이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네. 학교가 많이 폐쇄됐었으니까. 근데 OECD에서는 코로나는 사실 부분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예. 유럽은 이미 2018년 이전에 읽기, 과학, 수학 점수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교래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네.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다행인데 두 가지가 참 마음에 걸리네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차가 심하다는 거 하나가 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사실 상대평가인데 네. 우리와 주요한 산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경쟁적으로 겹치는 나라들을 할 수 있는 뭐 대만,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우리가 성적이 좋은 게 아니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른 한편에서 이번에 새롭게 눈길을 끄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요? 처음으로 학생들의 심리 상태도 측정을 했다 그래요. 근데 학생들의 삶의 9가지 측면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측정한 건데 예. 학업 성과가 높은 국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대요. 스포츠와 같은 과외 활동에는 덜 참여하고 있었고 네. 성적이 낮은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신체 활동과 팀 활동을 더 많이 해서 불안 수준이 낮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학생들이 그래도 성적이 안 떨어졌다니까 저는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파나마 문화에 비가 안 와서 물류가 정체 상태에 있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우제 느낌으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